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대화법 수업을 할 건데요. 제목이 부모와 자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대화법을 이해하고 가정 갈등 상황을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래서 혹시 그 대화법 중에 그 PET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비폭력 대화라고 MVC라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어보셨고, 그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 혹시 그 대화법을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어떤 책이 있는지조차도 아예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화법에 관련된 서적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쉬운 서적도 있고 전문 서적도 있고. 오늘 수업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 대화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가 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개발한 걸 도구라고 하거든요. 그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그 관계를 좀 알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좀 아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책을 부모 역할 훈련, 비폭력 대화,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아이 사이 이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번까지는 이론이 되겠죠. 이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쯤에 갔을 때는 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 가정 내 갈등 상황 있잖아요. 아이가 2명인 가정도 있고 1명인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랑 갈등이 좀 심한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남편하고 교육관 때문에, 서로 교육관 때문에 좀 싸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다 가정 갈등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풀어보는 그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아도 수업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조금씩 자료를 챙겨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면 되거든요. 저는 아이와의 갈등 그것만 알고 싶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맞춰가지고. 사람 이해 도구가 여기 보면 애니어그램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MBTI, 그 다음에 디스크, 이 외에도 기질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심리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 성향을 파악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애니어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MBTI는요? 여기 디스크는. 그러니까 요 시간을 통해서는 요런 것들이 사람 기질을 파악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녀도 예를 들어 그 지능 중에서 다중지능 있잖아요. 다중지능에 관련된 책도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런 걸 통해서도 내 아이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요. 나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적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애니어그램 같은 것도 있고 MBTI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같은 것도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들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이제 검사 도구들이 모든 사람의 특성을 파악시켜 주지는 않아요. 아까 좀 전에 세 가지가 검사하는 방법인가요? 네, 요게 이제 검사처럼. 네, 맞습니다. 시트지가 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검사들을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그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쉽게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이 있어요. 또 무료로.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할 수 있고, 예.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이해를 더 잘하면 아 내가 앞으로 진로를 어떤 직종에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겠다. 본인의 흥미도도 있지만 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성향이 그 태생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많이 알면 좀 좋죠. 일단은. 그래서 애니어그램 검사하는 도구도 있고요. MBTI는 문항이 96가의 문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체크를 하면 내 성향이 이제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 일단 나옵니다. 저는 내향성이에요. 외향이. 그러니까 내향성인데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강사라는 직업이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향성에서 이렇게 타고 오다가 최근에는 이 검사를 했더니 옛날에는 내향성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검사를 했더니 외향성으로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이 검사 도구가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이 지구상에 이제 인종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활발한 거예요. 외향성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내향성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구분을 조금씩 짓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직종과 관련해서 아 논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인 직종에 더 근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분을 계속 짓다 보니까 이제 검사 도구가 나왔는데 이 검사 도구의 한계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알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 도구에다가 사람을 맞추면 안 돼요. 끼워 맞추면. 그게 이제 한계예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오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고 내 아이는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그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람들의 성격이 나온 동영상을 3분짜리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거를 보시면서 아 사람들의 성격은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성격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아마도 근데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은 다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글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보는 성격하고 제가 아는 성격은 완전 틀려요. 네. 남들이 보기에는 차가워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전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거든요. 키가 상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볼 때는 뭐 여우 같아 보인다, 네. 손에 안 볼 것 같다, 네. 깍쟁이 같다 이렇게 알고 나면 맹탕이다. 맹탕. 거기 성격 맹탕. 뭐 저런 남들이 이제 보면 아 황기순이 진짜 네. 뭐 장난기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 네. 그 성격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외형적인 것 같은데 가끔은 내성적인 지난번에 불의를 보자면 전형적인 가슴이에요. 그래요? 따뜻하신 분이라. 네.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예. 우영희 씨. 저는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와일드하고 덧갈 것 같다 이러는데 굉장히 세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적이고 본인은 애교라고 생각하는데 네. 당하는 사람은 선생님 성격도 어떠세요? 성격이 직업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아주 심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인데 네. 이 방송을 하고서부터는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어. 근데 가끔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직업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막 드러나고요. 네. 아니 근데 약주 드시면 이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드시기 전과 드시고 난 후에 이게 완전 바뀌고 증상 아닌가요? 술 먹으면 미친놈 같아. 성격을 하나를 보시고 은지원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외모나 이제 역할 맡았던 것 때문에 깍쟁이
허당이에요. 어떤 면이 허당인가요? 그냥 알고 보면 진짜 뭐 아무것도 없고 맨날 손해보고. 그러니까 이지현 씨, 유난히 씨 저 셋 다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까다롭고 막 깐깐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맹물, 허당, 헛똑똑이 막. 네. 사과당이 뭐냐면 뭘 그냥 사과당. 아니 오늘 잘 나오셨어요. 이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요, 아, 내 성격이 이런 거였나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격과 함께 가족의 성격을 파악하셔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라고 오늘 강의를 저희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동영상 잘 보셨어요? 네. 네, 이제 성격에 나온 거고 이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애니어그램에 관련된 이제 책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하는 윤태희 소장님이 이제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거죠. 혹시 어머님 성격은 내향성이세요? 외향성이세요? 저는 내향성이에요. 내향성이시고. 예, 그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논리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감성적인지.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쉴 때 사람들 많이 있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런 것도 성격이고. 그러니까 쉴 때 에너지 충족을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있어야 에너지 충족이 돼요. 이제 제멋대로 키운 아이 더 크게 성공한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그 강의를 하시는 윤태익 소장님이 부모 교육서로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어렵지 않고요. 제가 아까 주의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다 포용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 참고로 해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많이 가는 거죠. 요 속에는 이제 일단 3가지 유형이 나와요. 머리형 유형, 그 다음에 가슴형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장형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형은 또 3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고요. 가슴형도 또 3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고, 장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9가지 유형까지 세세하게 이해하라고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문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모든 것에 이제 약간 머리를 쓰는 요 사람 일단 하나하나씩 볼까요? 머리형은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위 사람 중에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친척분들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성적 논리적이기 때문에 공부도 되게 잘할 요인이 많아요. 잘할 요인이 많다는 것이 꼭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테크에 등해요. 왜냐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재테크에. 그리고 외형적인 거는 이렇게 호리호리한 형이 많아요. 저 같은. 그러니까 딱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머리형인 사람이 호리호리하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런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요 사람에 맞게 대처를 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를 되게 좋아해요. 같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아이는 혼자 잘 노는데 이 아이는 꼭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고 엄마랑 같이 노는 그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찾는. 그러면 이 아이의 장점은 뭐냐면 대인관계를 어려워하잖아요. 누구보다? 여기보다 어려워하지 않고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제가 아는 사람의 남편이 있는데 친구한테만 전화 오면 3초 만에 나간대요. 근데 그게 밤 12시도 나가고요.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피해가 줄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은 요것을 갖고 있는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머리형이 이게 대표 유형이지 전부 다 머리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통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리형이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7 정도 들어가 있고요. 가슴형이 2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장령이 1 정도 들어가. 이런 식으로 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내 아이 중에서 한 명을 딱 선택을 하자면 얘는 잘 지켜보면 이게 보여요.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잘 지켜보면 얘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머리형 성향이 계속 나오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형 성향이 계속 나오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이제 장령 성향이 나오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령은 어떤 거냐면 이제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이렇게 막 어떤 리더십이 활기가 그러니까 힘도 제일 넘쳐요. 굉장히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그런 쪽이 아닌데 아이가 이 장령의 기질 비율이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기 교육한다고 놀이터도 안 들리고 학교 학습지 시간 맞추고 뭐하고 아까 학교 수업 끝나고 뭐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머리형이어서 피곤을 많이 느끼는데 머리를 쓴다는 거는요 장단지 근육의 에너지만큼 써요. 15%.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를 안 쓰려고 해도 머리가 자꾸 써지는 거예요. 네. 근데 머리형 엄마랑 장형 아이가 있으면 장형 아이는 놀이터 들려서 1시간 정도 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 시키러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짜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 특성에 맞게끔 기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애니어그램을 하나 했잖아요. 근데 MBTI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부모들은 전문가들처럼 막 공부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특성들, 그러니까 다중지능에서도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특성이 있는 지능. 이제 그것들을 이해하면 다중지능에 되게 좋은 책이 문용린 교수의 제가 이제 나중에 URL 찍어드릴게요. 문용린 교수의 지력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은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문용린 교수의 지력혁명 책은 부모들을 위해서 쉽게 써진 책이고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 거를 읽고 내 아이가 이런 특성의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관계는 얼만큼 키우고 또 요즘은 이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많이 필요한데 내 아이는 이것이 조금 떨어지니까 다른 지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하니까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대화에서 서로 싸울 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 성향에 대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타고나지만 대표적인 유형 성향이 있어서 타고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는 20세 이전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춘기 전까지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0세 이후부터 아니면 사춘기 이후 한 고등학교나 대학교 정도 선부터는 인생은 자기 거인 거예요. 부모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잖아요. 하나의 인격체로 막 자라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본인이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도 성장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도 갖고 그리고 감정이 따뜻한 사람. 요즘은 리더십이 장비처럼 막 관우 장비 유비처럼 장비처럼 막 이렇게 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함께 채워가면서 뭔가 이루어내는 협동심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팀워크. 그리고 추진력. 머리만 쓴다고 가슴만 쓴다고 이 추진력이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추진력까지 겸비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골고루 다 이게 성장하는. 하지만 그러니까 내 아이의 시점 그리고 개발하려고 하는 나 본인의 시점이 어디 있는지 알면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남들보다 부족하다 하니까 그걸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가 어렵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파악하기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정립하기에는 좀 아예 몰랐다니까요. 아예 모르고 책을 한 권씩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도 보니까 거기에 그 인간관계라는 게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말도 대화도 사람과의 관계지만 인간관계 거기서 이제 하나씩 배운 거예요. 아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이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감정을 건드리면 큰일 나. 그 일이 다 망치는구나. 그리고 협상 같은 경우에도 협상도 우리는 단박에 단판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협상도 한 6단계를 거쳐서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형 같은 사람들에는 증거 자료를 대야 돼요. 객관적 자료, 통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더 많이 먹혀요. 근데 이런 사람은 통계 자료보다는 일단 진심으로. 네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하냐면 책임을 주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니까 반장식으로 너는 이거니까 하면서 그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해서 참고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이한테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도만 요거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대화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를 한 달락씩 끊어요. 오늘 수업은 이걸 했으면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은 대화법 수업하고 이 정도 끊는데 이제 2시간의 대화법을 하는 거고 근데 천천히 할 거예요. 네, 이해가 잘 하실 수 있도록.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어느 성격이다 구분짓기가 어려운데. 네, 아이가 지금 3학년하고 6살. 네, 그 정도 되죠. 네. 6살은 조금 보이기가 좀 힘들고요. 3학년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이런 것에 많이 예를 들어 그냥 표현을 전문가라고 할게요. 전문가가 보면 캐치하는 게 훨씬 빠르죠. 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검사지를 하면서 이제 검사지를 잘 문항을 못 쓰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죠. 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플래시 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가지고 이 중에서 골라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 계속 보는 엄마가 그걸 좀 알고 그러니까 안다는 게 이 책 한 권을 보면 좀 더 아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책 한 권을 보면 또 조금 알고 그리고 아까 지력혁명 있잖아요. 그건 제가 URL로 보내드릴게요. 그 책 보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몰랐다가 수업을 뭐 2차실 수업을 받았는데 전부 알게 된다 이런 도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만큼 보이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수업을 받는 이유가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4년, 5년에 걸렸다면 이제 그거를 점프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안 들어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만 계속 추천을 드리면서 한 제가 생각할 때 부모 교육이 한 1년 반 정도 대화법은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조금 익혀서 이렇게 아이한테 적용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이게 이제 대화고요. 대화 조금만 진도 나가다가 쉬었다가 네. 쉬는 거 괜찮으시죠? 대화를 저는 대화를 배우기 전에 그 부모 교육하면 막 대화법 이런 거 표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요. 만일에 여기 대화법이라고 검색어를 친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 2번에 나오죠. 예. 카테고리 2에 거기 프린트물에 2에 대화법이라고 검색어로. 예. 만일에 치면은 여기 보시면요. 숫자 혹시 보이세요? 네. 22,300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얘기를 대화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자료를 많이 참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2번에 대화법이라든지 검색어를, 그리고 이제 비폭력 대화, 그리고 밑에 쭉쭉 있죠. 예, 3가지 성격 유형 윤태익 교수 강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대화들을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뼈대를 잘 못 세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과서로 얘기하면 개념이 쓰고 개념을 연결을 하면 좋은데 이 얘기들만 다 쫓아가다 보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교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를 할까라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고로 했던 거는 이 비폭력 대화나 부모 역할 훈련 책에 그 원론적인 거를 갖다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책을 보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키가 돼가지고 전부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닌데, 개념을 세우기에는 책만큼 좋은 것이 없겠다 해서 책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죠. 다시 그랬더니 진짜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체계가 세워지고 체계를 제가 이제 마지막 수업에 우리가 하는 이 초서 중요한 거를 그래서 베껴서 쓰다, 이 초서 방법으로 공부를 했더니 개념이 더 잘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있는 강의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지 뼈대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여기에 이제 1회 대화법 관련 도서에도 굉장히 많은 대화 자료들이 있고요. 요게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좀 좋을까, 체계를 세워서.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는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죠? 목적, 예,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대화의 방법.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목적이 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왜 대화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서들이 있는 거예요. 방법 책이 있고, 방법 동영상들이 있고, 방법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나한테 이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눴고요. 여기 방법 안에 그 대화법 관련 도서에 2번째 부모 역할 훈련 책이 있죠. 네, 여기에서도 수많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공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대화에 걸림돌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러면 이 도구가 그 공부 집을 지을 때 하나만 있는 게 활용하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세트가 있는 게 잘 만들어낼 그 확률이 높을까요? 세트로 있는 게 맞아요. 예.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트라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방법이 많아집니다. 방법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방법만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이라도, 그러니까 부모 역할 훈련 책을 봐서 한 가지 방법을 터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모와 아이 사이 책을 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그리고 비폭력 대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료가 진짜 많은 시대예요. 꼭 이렇게 어느 기관에 가서 이거를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체계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이 책이 굉장히 유용하죠. 자, 요 대화 목적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함과 공감을 다물든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을 유도시키는 게 아니고 같이 타협을 해서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게 이제 근본적인 대화의 목적인 거죠. 이제 여기 참여하신 이제 어머님들이 직접 이제 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뭐냐면 저는 이제 요 책들을 찾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어떤 거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책들이 대화에 굉장히 좋다는데 과연 어떤 책인지 그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기 부모 역할 훈련책,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책, 부모와 아이 사이 책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검색을 해서 이런 책들이 그 어떤 것인지 개요를 약간 파악을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잘 쉬었어요? 네. 네. 충분하게 시간을 20분 쉰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셨네요. 네,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하면 프린트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의 책 목록이랑 동영상을 전달해드리는 거는요. 그 교육이라는 게 그 단시간에 물론 성과도 있지만 소기의 성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한 1, 2년 정도만 하셔도 책도 보시고 집에서 동영상 그리고 요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강좌도 많잖아요. 그런 강좌 참고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대화법, 학습법, 스마트폰 관리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시면 성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뜻에서 그걸 드렸고요. 책은 거의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대화법 관련 도서 중에서는 부모 역할 훈련책, 아까 언급해드린 부모와 아이 사이,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 권씩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한 달에 한 권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1년이면 12권이잖아요. 10권 보셔도 되고 방학 동안에 쉬셔도 그렇게 하시면 계속 성장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대화법책 받고 다음번에는 학습법책 보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스마트폰 중독 관련 책 보고 그런 식으로 그 관심 있는 거를 계속 하시면 돼요. 대화법인데요. 대화법에 유튜브 검색어에 이제 대화법이라고 아까 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블로그인데요.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을 제가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제 스마트폰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보이고 나서 이쪽에 보면요, 거기 안내되어 있는 대로 공사 학교 공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공사 거기 써져 있죠, 메모가 되어 있죠. 이거를 그러면은 요 이제 카테고리에 여기 보면 10가지 올려져 있거든요. 내용들이 이제 책 정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9번에 학부모 교육 특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대구 지역에서 학부모들 초청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공부학습에 관한 거를 제가 이제 다 듣고 괜찮은 것들을 이제 앞순위에 놓아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걸 누르면 유튜브가 열리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 큰 대구 지역 그쪽에서 큰 강당에 강사들을 모셔서 할 정도면 이 강사들이 그냥 강사들이 아니거든요. 각 분야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공신 7가지 습관,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아이 공부 의욕, 뭐 이런 식으로 다 공부에 관한 카테고리.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독서, 그리고 여기는 영어, 그리고 여기는 대화법, 소통 방법, 그리고 이제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요 근래에 또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TBC 학부모 교육 특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들으시면 집안에서 정말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튜브 검색어에 비폭력 대화가 있어요. 그것도 치면 그 한국 비폭력 대화 대표 캐서린 한해 동영상하고 부대표 이은정 부대표의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되게 그 대화의 향상을 많이 가져오고요. 이제 3번에 그 유용한 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는 관악구잖아요. 예,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해주고요. 자녀 상담, 예, 가족 상담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주니까 하진 않아도 괜찮으니까 전화해서 필요하시면 문의를 하면 또 다른 곳에 자녀가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마음에 드세요? 네. 대화는 대할 대자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자 이렇게 돼서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이고요. 반드시 이거는 상호 이익을 추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권위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권위를 낮은 사람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게끔 리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사실이나 정보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태도까지 교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훌륭한 대화를 하려면 이쪽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언어적 의사소통은 뭐냐면 글이나 말,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표정, 행동, 말투, 억양, 톤, 몸짓, 그리고 미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적 의사소통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메리비언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얼만큼이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랬더니 요거 몇 프로, 요거 몇 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언어적 의사소통 50%, 비언어적 의사소통 50% 이렇게 될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 한번 어머님 한번 그 예측을 해서 한번 정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율적으로요? 네, 100을 때, 네. 7대 3? 여기가 7, 네.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 그죠? 예, 이거는 틀렸다 안 했다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 한 번 더 인식을 해보라고 제가 준비를 한 질문이었고요. 언어적 내용이 7%.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요, 화내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화난 것만 97% 기억이 되는 거예요. 화난 것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을 막 하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그게 아니고 비언어적 메시지, 태도, 몸짓.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가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고, 아이도 엄마가 책을 잡고 있으면 아이도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할 때는 절대 화를 가라앉히고, 화 참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엄마는 의도하는 거가 있고 미래를 내다봐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공부했냐, 스마트폰 그만해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가정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기억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요거가 몇 프로요? 예,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니까 요거를 다듬어야 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어떻게 말을 하라고, 그렇구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방법적인 것도 중요한데 내면이 분명히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이것과 이것을 같이 잡아야 되고, 비중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더 많은, 자신을 다듬는 거에 더 많은 것을 노력을 할 때 해결책이 있는 거죠. 예. 유튜브에요,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주고받는 대화를 못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근데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얘기를 호응을 해준 다음에 다시 그 사람한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사람만 대화를 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하고의 문제가 있으면 아이도 어느 정도 적정 시기에 적당한 책을 봐서 아니면 적당한 기관에서 대화법의 교육을 받으면 관계가 훨씬 좋아지죠. 한 예로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성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형이고 논리적인 거고 아내는 이제 감정형인데,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요. 얼굴 아토피 있는 것 같진 않으시죠? 예.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토피에 좋다고 이렇게 빨간 십자 표시가 된 거를 슈퍼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십자 표시 상표가 뉴트리 뭐 이렇게 상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내가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 준다고 그거를 사갖고, 그래서 저는 로션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발랐죠. 이렇게 바르고 거기다 얼굴도 바르고. 근데 이틀 정도 되니까요, 밤에 잠 못 자겠는 거예요. 막 새벽 2시에 깨가지고 온 몸이 다 막 가렵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상자 막 찾았죠, 안에. 찾았는데 진짜 그 알레르기 약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간신히 자고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고 얼굴이 약간 좀 변하더니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하냐 그러니까 내가 바디 로션을 사야 되는데 바디 워시를 샀다는 거예요. 그 워시를 아토피 환자가 그거를 어쩐지 막 이렇게 씻을 때 거품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부부는,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부부가 나오는데요. 부부 동영상을 또 보시면 또 대화에 관한 거가 조금 더 이해가 가거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다음 부부를 그래, 조영구 씨. 잡았죠. 아니 근데 시작하는데 그랬구나. 정말 진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정말 뭐 다른 때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남들은 다 가족들이 오고시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애기랑 서점에 간다든지 그냥 둘이 밖에 있으면 이렇게 외로웠어. 그랬구나. 그래. 사실 나는 아니요, 사실 나는 안 돼요. 오로지 지금은 내 마음은 없어요. 그죠? 오로지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이게 또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걸 보셔야 돼. 나는 아, 지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 마음만 읽어줄 의무만 있어요. 권리는 없어요. 자기를 주장할 권리는 없어요. 그럼 내가 뭐 나쁜 놈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기 나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 뿐이 없어요. 우리 남편분이 조영구 씨가 이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는 정말 뭐 다른 때가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나 혼자 애기랑 서점에 간다든지 그냥 둘이 밖에 있으면 외로웠어. 아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었어? 그래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같이 나? 아 물었는데 네 마음이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이게 기억력이 아니요. 아 진짜 제가 이거 일부러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제 아내의 그 얘기를 잘 안 들었거든요 얘기만 하면 선생님 진짜 저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알아요. 뭐 얘기하면은 그럼 서점 가지 말고 집에서 놀면 되지 그러니까 옛날 그랬었어요 지금도 좀 그게 난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서 듣는 습관이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나를 자꾸 세워놓으면 내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럼 상대방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자꾸 변명해 주려는 그렇죠. 사람 많아. 변명. 나도 다 그러는데 이유가 있어. 나 회사 때였잖아. 나 뭐 했잖아. 이러면 말이 안 돼. 지금까지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전부 내 안에 마음만 읽어줄 수 있어요. 당신 이렇게. 나는 지금 없어요. 나는 수도 알겠습니다. 변명도 없고 합리화도 없어. 오로지 상대방 마음만 읽어주는 거야. 이 훈련이 안 돼서 네. 싸우는 거 봐. 네, 그런 거야. 진짜 내가 한번 진짜 그래. 제대로 한번 이렇게 좀 짧게. 짧게 봐. 나는 많이 외로워. 주말 저녁에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다 함께 있는데 나는 정우랑 단둘이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아서 참 외로워. 아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랬구나. 주말에 진짜 정우랑 둘이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진짜 진짜 많이 외롭겠다.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나오시겠어요? 우지원 씨. 잘 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외롭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는 거가 공감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이 느끼는 거를 나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엄마가 그 문제를 들어봤을 때는 선생님이 잘못하거나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나 친구보다는 이 아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런 게 이제 공감인 거죠. 그거를 조영우 씨가 처음에 못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판단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들이대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공감을 해준 거죠. 슬프겠다. 네가 어려웠겠다. 그래서 어떡하니 막 이러고. 네. 자, 이제 거의 실습을 하는 이제 책 읽기를 조금 하고 실습을 하면 이제 각 가정 사례로 가는 거거든요. 무패 방법 6단계는 이 부모 역할 훈련책에 나온 거예요. 부모 역할 훈련책에 나온 거고, 읽기를 제가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다 구분을 해왔어요.
시간이 짧게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보는 수밖에. 그래서 이거는 먼저 지금 하는 거는 비폭력 대화에 나온 책이에요. MVC 비폭력 대화. 근데 비폭력 대화든 부모 역할 훈련이든 방법적인 거나 이렇게 활용하는 게 다르지 목적은 똑같잖아요.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 서로 그 공격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머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MVC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솔직함과 공감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 이거 비폭력 대화의 그 약자인데요. 아까 저희가 그 대화의 목적에서 읽었죠. 네, 이렇게 솔직함과 공감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방법은 다양하게 쓰는 거.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고 조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이 단락은 관찰과 평가. 이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MVC의 첫 번째 요소는 평가와 관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관찰의 평가를 섞으면 듣는 사람은 이것을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말에 저항감을 갖기 쉽다. MVC는 고정적인 일반화를 피하고 진행하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이다. 관찰을 표현하는 말은 때와 맥락에 맞게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는 시간 개념이 없다가 아니라 그는 지난 3번의 약속에서 모두 30분이 지난 후에 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요? 관찰. 근데 여기다가 너는 뭐뭐 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관찰이 아니라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폭력 대화에서 한 단락에는 관찰과 평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비폭력 대화의 목차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아까 그 실제로 사례를 다룰 수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MVC 비폭력 대화의 핵심 해가지고 아까 대화의 목적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이게 요건데 그 비폭력 대화는 연민이라는 거를 바탕에다 깔고 있어요. 왜냐면 상대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 뭐냐면 연민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측은지심 같은 게 있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실제로 외부적으로는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할 만한 말을 골라서 찌르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연민을 찾는 거죠.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평가와 관찰을 구별하기. 아까 봤죠? 네, 이런 식으로. 책은 절대로 너무 어려운 내용이 있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내용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패스하면 돼요. 나머지 것만 받아들여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다 예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행동을 고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예제. 자녀와의 이렇게 부탁하는 거, 그리고 물어보는 거. 내가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공감으로 듣기. 분노 많이 일잖아요. 분노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인데 그거를 알맞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모르는 건 건너뛰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읽을 건데요. 여기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죠? 무패 방법. 네, 이게 무패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 무패 방법이냐면 내가 대화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어쩔 때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기고 어쩔 때는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만 이기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만 이기고. 근데 나만 이기는 게 제1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이만 이기는 게 제2의 방법. 근데 여기에서 권장을 해주는 방법은 둘 다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지지 않는 무패가 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처음부터 이렇게 6단계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사례를 접하다 보니까 6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6개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서부터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처음 무패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무리 없이 시작하는 방법은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아이들에게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만큼 이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부모와의 갈등을 방법 1이나 방법 2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방법 3이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이에게 3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주고 차이점을 일러준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굴복하게 해서 부모의 뜻을 관찰하는 적도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제는 힘겨루기 방법을 버리고 양쪽 모두가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양쪽 모두가 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무패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소개하면 아이들은 되게 흥미를 보인다. 방법 3이 뭔지 알고 싶어하고 빨리 시도해보고 싶어한다. 당연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3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무의미하다. 아기들의 경우에는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된다. 무패 방법의 6단계. 무패 방법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듯 실행해보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갈등을 확인하고 정의한다. 2단계. 가능한 여러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3단계. 각 해결책을 평가한다. 4단계. 가장 좋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결정한다. 5단계. 결정된 것을 실천할 구체적 방법을 마련한다. 6단계. 이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한다. 아직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감은 오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걸 한 거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서서히 습득이 되게끔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걸 한 겁니다. 제가 1단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등을 확인하고 정의한다. 아까 그 첫 번째 단계 나왔죠. 1단계는 방법 3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아이와 부모의 욕구가 이때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갈등이나 문제로 드러나는 것을 들여다보면 실제 문제가 아닐 때가 많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실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이전에 미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해결책을 먼저 떠올리는 일이 많다. 욕구와 해결책을 분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욕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욕구를 해결책과 구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역시 적극적 듣기이다. 소극적 듣기는 응,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적극적 듣기는 거기에 더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더 해봐. 그 얘기 너무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들어줄, 그러니까 그릇으로 따지면 내가 그릇을 준비해 놓고 아이가 던지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의 자세랑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이런 내용을 따라가면 학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느끼시는 게 핵심이고요. 좀 이따가 이제 실제적으로 다룰 때
그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집에서 도움되게끔 해드릴게요. 네. 이건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2단계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이 단계의 핵심은 다양한 해결책이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가능한 해결책들을 생각해보자.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찾아보자. 이 문제를 해결할 네, 위에서 쭉 읽어보시면 여러 돼요.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야. 등과 같이 제안한다. 훈련. 네,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이제 아이의 해결 방법을 먼저 듣는다. 부모의 것은 나중에 덧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는지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을 어지럽히는 문제라든지 숙제를 계속 미루다가 아침까지 안 한다든지 계속 TV 보고 놀다가 이제 재밌게 안 한다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안된 해결책을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2단계고요. 3단계는 각 해결책을 이제 평가한다. 평가한다는 게 뭐냐면 엄마가 수용할 수 있는지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아까 리스트를 모을 때 엄마도 그러니까 아이도 얘기를 하지만 엄마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평가는 하지 않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 아니라 양이거든요. 양으로 많이 축척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는 이제 솎아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같은 방법을 쓰는 거죠. 왜 그래야 하냐면 이렇게 의견을 낼 때 그걸 축하해줘야지, 응원을 해줘야지 더 많은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의견을 하나 냈는데 그거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어머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3단계 각 해결책을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평가할 수 있다. 좋아,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니? 라든가 이제 가장 우리 마음에 들 해결 방법이 어떤 건지 살펴보자. 지금까지 나온 여러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어떤 것이 좀 더 좋은지 이야기해보자 정도 말을 꺼낸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4단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한다. 생각과는 달리 2단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전 단계를 착실히 밟아왔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방안 하나가 나오기 마련이다. 부모나 아이 중 한쪽에서 확연하게 창의적이면서 모든 사람이 환영할 만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해결책을 이제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 한번 읽어보시면 5단계 결정된 것을 실천할 구체적 방법을 마련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진 후에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에게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것을 실천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또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본다. 예를 들어 집안일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면 얼마나 자주, 무슨 요일에, 어떤 일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잠자는 시간에 관한 문제라면 누가 시간을 확인할 것인지를 미리 얘기하는 게 좋겠다. 방 정리에 관한 문제라면 얼마나 깔끔하게 문제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6단계 결과가 어떠했는지 확인한다. 부패 방법을 통해 내린 결정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따금 아이에게 결정된 사항이 여전히 마음에 드는지 물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가 해내기에 버거운 일도 의욕에 넘쳐 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어떤 예기치 못했던 이유 때문에 부모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결정한 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그때 내린 결론이 아직 마음에 드니? 라고 질문을 던져서 점검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확인해 나가다 보면 최초의 결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한다. 두어 주 시범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 사항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완전히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아이한테 좀 여유를 주는 거죠. 네,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거의 다 읽었고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둘이 이렇게 막 이 본문 여기 내용이 있거든요. 어머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방법은 부모와 아이 둘 다의 마음에 차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이지 모든 가족에게 최선인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큰 틀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당사자들의 그 주관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다른 집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 성향이 다르고 욕구가 일단 다양하잖아요. 다르니까. 근데 아까 그 방법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다양한 욕구가 엄마의 욕구, 아이의 욕구가 어느 정도에선 합의를 다다르는 시점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여의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배워서 온갖 가지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부모들은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육아라는 것이 이전에 부모나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내기 힘든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까지요. 방법 3을 이용해서 충돌을 조정하고 나면 아이는 결정된 바를 실천하고자 하는 좀 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참여의 원칙을 따라 얻은 결론이기 때문이다. 참여의 원칙이란 다음과 같다. 예, 그 밑에도.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된 결정 사항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더 강한 실천 의지를 느낀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참여의 원칙인 거예요. 얘기를 할 기회를 주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서서히 그 얘기에 참여하게 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아이가 그 결정사항에 참여를 하게끔. 그러면 내가 그 다양한 의견에 발을 딱 디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행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지시보다 엄마가 해결책을 제시를 한 것보다는 자기가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부모와 아이가 대화 통로가 이제는 예전에는 화낸다든지 어떤 엄마는 아이 엎드리라고 그래갖고 때려요. 그 엄마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그 대화법 시간에 어떤 엄마는 그때는 이거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 아이가 집에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너무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참여의 원칙으로 해서 대화를 하는 통로가 마련이 되면 나중에 하기가 되게 쉬워지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목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한데 시간이 매우 절약된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갈등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된다. PET 코스를 마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한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6개월 책을 보시고 아니면 이제 동영상들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하는 대화법 훈련도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하면 6개월 후에 정말 많이 변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착을 하는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지나면 안착을 해서 이제 집안에 그 좋은 대화 사례 그리고 그 대화법을 이제 아이한테 그 물려줄 수 있는 거죠. 우리까지는 대화법을 배우지 않고 이렇게 부모들한테 전수받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부터는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할 때 그 아이는 이제 책을 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책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익히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나한테 해줬기 때문에 너무 수월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올리고요. 이제는 실제적인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보이시죠? 네. 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있던 얘기인데,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되게 많은 것들을 풀었는데, 이제 어느 날에는 아이가 이제 밥 있잖아요. 밥이 자기는 이 꼬들꼬들한 게 좋대요. 그러니까 죽밥 쪽이 아니고 꼬들꼬들한 게. 근데 저는 죽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죽까지는 아닌데 부드러운 밥을 좋아해요. 어머님은 어떤 밥 좋아하세요? 저도 부드러운 밥 좋아하시고.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이의 엄마랑 아이랑 둘이 싸운 거예요. 아이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여자아이. 근데 엄마랑 한 번 싸우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런 갈등이나 어려운 거는 한 번 싸워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도 엄마도 이제 히스테리 나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막 쏘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족 모임을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얘기를 이제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는 그래서 막 그렇다고 막 자기 불만을 막 얘기하고, 엄마는 또 엄마대로 아이가 계속 쏘아붙이니까 화나잖아요. 막 그 얘기 막 하고, 그러면 좋아 알았다고. 그러면 그게 꼬돌이 밥을 먹고 아니면 부드러운 밥을 먹고 그 문제잖아요. 예, 맞아요. 딱 문제가 명확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라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항상 엄마가 밥을 해주고 밥통에 밥이 있으면 이제 밥을 떠서 먹는 건데 꼬들이 밥이 돼. 근데 그게 딱 물을 맞추기가 어머니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아요. 어쩔 때는 부드러운 밥이 되고 어쩔 때는 그 아이가 딱 원하는 밥은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가사를 하는 부분이니까 아이디어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자취했을 때 1에서 3인용 밥통 있잖아요. 전기 밥통.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내가 꺼내서 밥하는 거를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밥을 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디어를 아이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하니까 내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죠. 그래서 얘기를 하던 중에 아이가 5학년인데 내가 밥을 해보겠대요. 그래, 아싸 잘됐다. 내가 속으로 그랬죠. 아이한테, 저는 아이가 가사를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해야 중고등학교 때도 엄마 도와줄 수 있지.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찾아가지고 이제 설치하고 전원 켜는 거 이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쌀 씻는 거, 밥 안 치는 거 다 2번 얘기를 해줄게. 2번. 그래서 이렇게 씻는 거야. 물은 이렇게 버리고. 어머니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시범으로 해보니까 네가 해봐. 그러니까 이 손이 5학년 손이면 요만하잖아요. 진짜 조그만 손이잖아요. 그걸로 씻더라고요. 씻고 물 버리고. 그리고 잘 봐. 물 양은 요만큼 맞춰야 돼.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밥하기 전에 담가주는 게 제일 맛있어.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그걸 시범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네 밥은 네가 해서 먹어봐 그랬어요. 자기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나고 이제 그것까지 실행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아이들 중에서 하나가 결정이 난 거잖아요. 결정이 나서 그거를 이제 아이가 여기까지 결정이 난 거죠. 4단계까지. 거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는 건데, 뭐 아이 스스로 해서 자기 밥 해먹는 거니까 뭐 여기서 뭐 그게 좀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 잠을 일찍 안 잔다거나 다른 게 없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자기가 밥을 해서 자기가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맨날 밥하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가 깜빡 잊고 밥을 안 하는 거예요. 깜빡 잊고 밥을 안 하니까 밥을 좀 꺼줄 수 없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손으로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이게 죽밥이 된 거예요. 근데 죽밥이 됐는데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통에다가 화낼 수도 없고 자기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밥을 계속 구워 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꼬돌이 밥이 됐냐 무슨 밥이 어떻냐 이런 얘기를 아예 못하는 거죠. 아예 없어진 거예요.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만일에 그런 얘기가 또 자기가 뭐 꼬돌이 밥을 먹고 싶다 죽밥을 먹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 그 했던 방법 있잖아요. 네가 해먹으면 되겠다고. 네, 간단하죠. 근데 이것이 엄마랑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이때 상황에는요,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갈등.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든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예를 드린 거고, 어머님이 갈등 하나를 잡아보는데 그 대상을 일단 잡아야 돼요. 큰아이를 잡을지 둘째를 잡을지, 그리고 그 둘째 중에서 어떤 행동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는지 갈등의 정의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 갈등의 정의를 알아보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것을 하면 큰 이제 단계는 넘어가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갈등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해보시면 더 구체적이 돼요. 어떤 거 정하셨어요? 큰아이가 10살인데요.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10살이고 여자아이죠? 네. 예, 여자아이고 예. 아침에 이렇게 깨우려면 정말 늦잠. 늦잠을 몇 시에 등교를 해요, 아이가? 8시 20분에는 집에서 나가야 돼요. 8시 20분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는 몇 시에 일어나요? 안 깨우면 계속 자고요. 저는 이제 7시 40분부터 깨워요. 7시 40분부터 어머니는 깨우고. 자, 그러면은 아이는 몇 시에 자요? 평일에는 10시 정도에 제가 재우려고. 네. 실제로 아이는 몇 시에 자요? 10시, 대부분 10시에 자고요. 네.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11시 정도에. 그럼 혹시 아이가 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잠이 좀 많은 건가요? 그건 특별히 저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태어나서도 그렇게 뭐 낮잠을 자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깨울 때까지 자는 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고부터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괜찮고? 그 전에는 뭐 어린이집 다녔으니까 어린이집은 그렇게 일찍 깨울 필요 없었잖아요. 네. 8시 정도에 항상 일어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10살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엄마도 힘든 거고. 네. 그러면은 네, 갈등은 되게 확실하게 맞는 거 그죠? 갈등 정의는 확실하게 맞고, 요거는 화제로 삼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한테 우리 요 문제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거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일에 늦잠을 자면 엄마가
화를 낸다든지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아이가 뭐 싫어하는 행동을 하신 건 있으세요? 화도 내고 네. 엄마 입장에서는 네. 네. 일단 화를 많이 내고 화를 내고 또 안 깨워도 맞고 네? 깨우지 깨우지 않는다. 네. 네. 화를 내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화를 내면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냥? 네, 네. 아이가 다시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랑 싸움이 되게끔 화를 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짜증도 부려요. 짜증도 부리고. 일단 요 정도 되면은 얘기를 참여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엄마한테 아무 피해를 주지 않으면 엄마가 대화에 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는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너도 밥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게 마음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정말 늦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어떤 아이는 7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니까. 근데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뭐 예를 들어 15%든지 20%의 아이들은 이런 성향을 일단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일단 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하고,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너한테 짜증을 막 내고 화를 내면 너 기분은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도 짜증나고 화난다고. 그러면은 우리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대화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짜증을 내면 아이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으니까 이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대화에 참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화까지 이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킬 수 있으시겠죠? 네. 예,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는, 그러니까 그 자는 내려놓으시고 일단 두 번째 단계,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웃으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아이가 예를 들어 뭐 수진이다 그러면 수진아, 너는 어떻게 하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침묵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3개 이상 되잖아요. 거의 3개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괜찮아.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 하고 참여시켜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 엉뚱장뚱 안 해도 일단은 뭐보다 뭐라고요? 예. 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일단 많이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도를 하는 거지 꼭 한 번의 시작에 완료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하면은 여기 중에서 어머니가 수용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얘기하면서 나 메시지를 통해서 엄마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돼요. 꼭 여기서 쇼부 치려고 하면 그 욕심 때문에 일이 안 되거든요. 자, 아이가 요것도 별 특별한, 근데 엄마가 낸 게 아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엄마도 제안을 2개 정도 내보세요. 엄마가 제안 내는 거요, 한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맞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아이가 참여를 하고 말을 뱉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엄마가 수용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이 내용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건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해서 안 되냐, 이거는 좀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아이가 낸 의견은 A예요. 엄마가 낸 의견은 B예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의견은 C예요. A의 의견도 아니고 B의 의견도 아니고 같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거예요. 저작권도 없고 둘이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둘이 만들어낸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엄마 것들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잘 해결이 될 거라는 신념을 일단 가지세요. 잘 돼서 좋은 해결책이 딱 나왔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했어요. 4단계까지. 자, 정의도 됐고요.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결정된 것을 실천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계약서를 써야죠.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거죠. 자, 계약서 우리 제목은 뭘로 할까?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늦잠 자기, 탈출하기. 아이한테 제목도 물어보세요. 아이한테 되게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엄마는 다 참여의 원칙을 통해서 다 일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 어떤 것을 어떻게 한다. 2. 자, 실천할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대비책을 마련해놔야죠. 자, 근데 아이가 막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계약서 잘못 썼다가 그게 종속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하면 아, 괜찮아. 우리가 1, 2주 정도 해보고 수정이나 보완을 할 수 있어. 이것도 같이 쓸 거야. 괜찮아. 한번 같이 엄마가 뭐 너 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지면 잠이 일찍 깨서 먹고 가면 에너지도 생기고 그걸 가지고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이것도 좋아요. 100원의 벌금을 물린다. 1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잘못해서 아이가 100원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아이 3학년이면요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놀래고 엄마는 너 오늘 벌금인데 그러면 엄마가 화를 내는 거를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정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상이나 벌을 통해서 적당하게. 안 정할 수도 있지만 적당하게 봤을 때 가정 상황에 맞게끔 정하면 돼요. 정하고 2017년 6월 며칠 자 엄마 이름 사인 들어가고요. 아이 이름 사인 들어가고 이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요.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엔 잘 안다고 벌금도 한 번씩 두 번씩 물리는데 이거를 또 예누리 없이 막 하지 말고 하지만 이제 적당히 봐가지고 이 좋은 행동이 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이걸 강화한다고 그러거든요.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가 한 번 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짝대기가 5번 모이면 1,000원을 용돈에서 제하겠다든지 5번이 모이면 그러면 얘가 한 번, 2번 됐죠? 3번 안 하려고 이거를 몸부림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그 아이디어는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상황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해서 뭘 해결을 못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책 속에 많이 있고요. 책은 아까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개념과 뼈대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역학 훈련책은 토머스 고든 박사가 심리학 박사인데 연구를 해서 수없이 많은 임상 경험을 가져서 이 부모와 자녀의 이 수직 구조 있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1950년대, 60년대는 내 거라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한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희석이 됐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도 이 소유물로 생각을 하면 그 관계는 그 어느 시점에 가서 깨지거든요. 아이는 체력이 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부모의 체력은 여기 상위를 찍지만 이렇게 어느 시점에는 강압적인 방법도 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적이고 현명한 방법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통제를 자꾸 하면 관계도 깨지고요. 통제를 자꾸 하면 자유심이 줄어들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아이의 인생인 거예요. 걔가 못된 성품을 갖고 있으면 언젠간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피를 봐요. 피 본다는 표현 너무 심하겠고요. 그때 아이가 엄마의 말이 근데 계속 안 들으면 귀를 딱 닫아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은요, 안 될 때 하면 되게 힘들어요. 잘 될 때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줄 수 있는 만큼 단계를 밟아서 해줄 수 있을 때 나중에 쉬워져요. 난리가 뭐 이렇게 터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잡으려면 답이 없어요, 진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평온할 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질문. 저기 예, 그 예. 아침잠 때문에 갈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됐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 반에 나보다 늦게 온 애가 훨씬 많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줘요? 일단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 너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엄마 바꿔야 되겠네. 너 엄마는 난데,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내 아이한테 적용할 아이디어들이 그 문구를 보면서 뒤로 갈수록 문구를 보면서 나오더라고요. 나온 거를 용기를 내서 적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잠깐만요. 오늘 수업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질문을 또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안내고요. 스마트폰 문제예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의 문제도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즐거움을 쾌락 있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도 다루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모들이 그 다음 수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수업 때 이게 한 30명 정도 계신데 다 오실 거죠? 네. 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